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는 진짜 좀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국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아주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거든요. 네, 정말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분이죠. 그니까요. 전우들이랑 피 흘리면서 싸웠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가가 이분한테 훈장을 준 게 아니라 불명예 전역을 안겨버립니다.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그냥 군에서 쫓겨났죠? 와,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수십 년이 흘러서 그 아들, 심지어 손자에 이르기까지 무려 3대에 걸쳐서 군대나 경찰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제도의 벽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완전히 집안 전체의 앞길을 막아버린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 조종사가 막 엄청난 반역죄라도 저지른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의 아버지가 1948년에 제주도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제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꼭 다뤄야 할 중요한 미션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이나 흑백 논리 이런 거 다 뺄 거고요. 오직 남겨진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랑 철저한 팩트,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거대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막 거창한 이념 충돌 이전에 그곳에 살고 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일상이 먼저죠. 네, 근데 그 폭발의 순간을 이해하려면 우선 1945년 해방 직후에 제주도가 어떤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었는지 그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제주도는 그냥 평화로운 섬이 아니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대한 화약고 같은 상태였거든요. 아, 화약고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었길래요? 그게 세 가지 압력이 섬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물리적인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는 겁니다. 해방되면서 일본군이 철수했는데 동시에 외지에 나가 있던 무려 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섬으로 몰려들어왔어요. 와, 6만 명이요? 좁은 섬에 인구가 갑자기 폭증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겠네요. 그니까요. 당장 식량이 부족해지고 실업률이 막 치솟았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례없는 대윤곽에다가 콜레라까지 창궐하게 됩니다. 헉, 콜레라까지 덮쳤다고요? 네, 수백 명의 목숨을 잃고 진짜 기초적인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군정의 정책 실패였는데요. 식량난 해결하겠다고 무리하게 쌀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강행했거든요. 아, 오히려 그게 독이 됐군요. 맞아요. 암시장만 커지고 도민들은 벼랑 끝으로 더 내몰리게 된 거죠. 와, 진짜 경제적인 피폐함 위에 행정적인 무능까지 겹친 거네요. 약간 압력밥솥 증기 배출구가 꽉 막혀버린 상태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압력은 정치적인 부분이었나요? 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불씨였는데요. 해방 직후에 제주도민들이 스스로 자생적인 자치기구인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초기엔 치안도 유지하고 도민들 신뢰도 아주 높았죠.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군요. 그런데 미군정이 들어서고 체제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이걸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경찰했던 사람들을 다시 기용했어요. 아니, 일제 경찰을 다시 쓴다고요. 도민들 반발이 엄청났겠는데요. 거기에 극우 반공청년단체인 서북청년의 단원들이 경천이랑 군복을 입고 섬으로 대거 파견까지 내려옵니다. 아, 서북청년단이요. 기록 보니까 악명이 자자하던데요. 네, 이분들이 북한에서 재산 잃고 쫓겨난 분들이라 극도의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해 있었거든요. 근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도민들을 상대로 진짜 무자비한 폭력과 약탈을 일삼았죠. 상황을 종합해보면 안에서는 막 가난이랑 전염병 때문에 생존 본능이 끓어오르고 밖에서는 신뢰하는 자치기구는 탄압받고 외지에서 온 극우 청년단이 막 권력을 휘두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출구 없는 거대한 압력밥솥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결국 1948년 4월 3일에 무장대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 밥솥이 끔찍하게 터져버린 겁니다. 어휴, 결국 터질 게 터진 거네요. 근데 문제는 사태 진압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규모잖아요. 맞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공식 집계만 봐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한 10%에 달하는 2만 5천 명에서 최대 3만 명이 희생된 걸로 추산되거든요. 세상에, 인구의 10%요? 10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 이건 현대전에서도 진짜 찾아보기 힘든 수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짚어봐야 할 팩트는 가해자의 비율입니다. 전체 희생자의 80% 이상이 무장대가 아니라 그 군인, 경찰, 서북청년회 같은 국가토벌대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제가 여기서 자료를 좀 분석하다가 진짜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수치를 발견했거든요. 어떤 수치 말씀이신가요? 희생자 통계를 세부적으로 뜯어봤는데 10세 이하 어린이가 5.8%, 61세 이상 노약자가 6.1%, 그리고 여성이 21.3%예요. 네, 합치면 33%가 넘어가죠. 그니까요. 이게 무장대를 토발하는 군사작전이면 당연히 건장한 청년층 피해가 압도적이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탄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나 노인을 타겟으로 삼았다. 이건 그냥 교전 중 오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난 매뉴얼 자체가 달랐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셨을 텐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비정상적인 통계 뒤에는 도피자 가족 대살이라는 아주 잔혹한 국가폭력 시스템이 숨어 있어요. 대살이요. 대신 죽인다는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당시 토벌대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가로 막 강제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명부를 부르면서 가족 중에 청년이 한 명이라도 안 보이면 무조건 무장대에 가담하려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간주한 겁니다. 아니 그냥 무서워서 딴 데로 피난 갔을 수도 있고 육지로 돈 벌어 나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확인은 전혀 없었어요. 토벌대 입장에서는 일일이 색출하는 것보다 그냥 공포감을 극대화해서 심리적 지지 기반을 끊어버리는 테러 전략이 더 쉽다고 본 거죠. 와, 너무 잔인한데요? 그래서 도망간 청년 대신에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부모, 아내, 심지어 서너 살 빼기 어린아이들까지 폭도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직결 처형해버렸습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을요?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라 명백한 학살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948년 12월에 표선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단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다 안 보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략자랑 부녀자 76명을 그냥 밭으로 끌고 가서 한꺼번에 집단 총살을 해버렸어요. 어휴, 76명이나요.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진짜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가장 취약한 가족을 죽이면서 공포를 주입한 거네요. 인간성을 상실한 맹목적인 살육이었죠. 이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사람들은 살려고 당연히 숨을 곳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제주도는 지형 특성상 천연 동굴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피난을 갔을 텐데 제가 보고서 읽어보니까 동굴에서의 기록은 더 끔찍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화산섬이다 보니까 뱅디굴이나 수직동굴 같은 천연 숨골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급히 피하기엔 요새 같아 보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 밀실 무덤이 되고 말았죠. 네, 그 기록 중에 다랑시굴 사건만 봐도 진짜 현장의 끔찍함이 확 와닿거든요. 거긴 여성하고 아이들 포함해서 11명이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투벌대가 거길 발견하고는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입구에다 집단을 쌓고 불을 피워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동굴 안으로 다 스며들어서 11명 전원이 질식사했다면서요. 아니, 빌레목골 기록은 진짜 더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네, 국가 폭력이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죠. 총알 아끼겠다고 서너 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 다리를 잡아서 막 바위에 맺혀서 죽였대요. 게다가 목시물굴이나 뱅뱅디굴에서는 집단 총살한 다음에 시신 덮으려고 휘발유 뿌려서 불태우기까지 하고요. 그 동굴 바닥에서 웅크린 채 죽어간 분들은요. 무슨 거창한 사상과도 투사도 아니었어요. 어제까지 그냥 밭 메고 밥 짓던 평범한 농부고 어머니고 아이들이었단 말입니다. 참 할 바를 잃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 범위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향하던 폭력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이 살던 환경 자체를 싹 지워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거든요. 물적 피해가 진짜 제주 공동체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렸습니다. 아, 군사작전이 특정 대상을 쫓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진화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1948년 11월 중순에 소위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떨어지는데요.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다니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이었습니다. 무조건 총살이요? 진짜 무자비하네요. 그리고 산간마을들을 모조리 불태우기 시작했죠. 공식 집계로 도내 전체 가옥의 거의 절반 가까운 1만 5천여 가구, 동수로는 3만 5천여 동이 잿더미가 됐어요. 가옥 절반이요. 와.
심지어 도민들 생명 줄이던 소랑 말 같은 가축도 4만 마리 넘게 토벌대에 약탈당하거나 도살됐습니다. 제주도 경제 기반이 그냥 완벽하게 날아간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초토화 작전 결과로 무려 84곳이나 되는 잃어버린 마을, 그러니까 폐촌이 생겨났대요. 네, 84곳이나 말이죠. 저는 이 숫자가 그냥 건물이 불탔다 이 수준이 아닌 것 같거든요. 무슨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하듯이 지도 위에서 특정 마을 단위의 공동체, 혈연의 그물망 자체를 통째로 그냥 영원히 삭제해버린 느낌이에요. 공간이 사라지면 그 공간에서 이어지던 사람들의 기억이랑 관계망도 같이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냥 텅 빈 공터만 남은 겁니다. 구체적인 지명만 봐도 이 삭제의 스케일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라동의 어운을 마을은 23가구가 싹 다 불탔고요. 대천동 영남마을은 미처 못 도망친 주민 5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집단 학살당하면서 마을이 사라졌대요. 무등이완 마을도 참 가슴 아픈 사례죠. 네, 무등이왓. 거기는 무려 130가구나 살던 꽤 큰 마을이었는데 100여 명이 집단 학살당하면서 통째로 증발해버렸잖아요. 근데 더 슬픈 건 나중에 사태가 진정됐는데도 인프라가 전혀 안 고쳐지고 가족들 죽어간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생존자들조차 고향으로 못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비극은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 다른 게 또 남았나요? 파괴된 마을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사회적 감옥이 세워졌거든요. 사회적 감옥이요? 살아남은 도민들을 올가맨 무슨 제도적인 족쇄 같은 건가요? 네, 1949년 5월 통계를 보면 제주도민의 거의 30%가 실업 상태일 정도로 극도의 피폐함을 겪었는데요. 이 생존의 사투 속에서 유가족들은 무고하게 죽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 권리를 싹 박탈당했습니다. 바로 연좌제죠. 잠깐. 연좌제라면 죄인 가족까지 다 같이 처벌하는 그 조선시대 제도 아닌가요? 그로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철폐된 거잖아요. 법전에서는 사라졌죠. 하지만 해방 후의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이 연좌제가 신원조회라는 행정적인 탈을 쓰고 관행처럼 부활한 겁니다. 와, 진짜 교묘하게 부활했네요. 경찰서마다 요시찰인물 명부,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시했어요. 아니, 무장대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가족이 국가에 억울하게 총살당한 피해자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요시찰 인물이 됐다는 거잖아요. 청취자님들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일상에서 이게 얼마나 밑을 노르셨겠습니까? 실태조사 보면 억압의 수준이 정말 심각합니다. 유가족 중에 신원조회 때문에 취업이나 임용에서 불이익 겪었다는 응답이 60%고요. 일상적으로 감시당했다는 비율도 30%였어요. 취업도 안 되고 공무원도 안 되고 심지어 마을 안에서 결혼하는 문제까지 보이지 않는 빨간 줄이 개입했다면서요. 제가 정모교사 사례 읽으면서 진짜 육성으로 경악했거든요. 그 정교사님 사건이 연좌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딱 보여주죠. 네, 이분은 4.3때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었는데 온갖 차별 다 뚫고 장교복무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학교 교실에 원인 모래 불이 나요. 네, 화재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경찰이 제대로 증거조사도 안 하고 그냥 교직원 중에 4.3 희생자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교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서 체포해버리잖아요. 범죄 증거가 아니라 그냥 가족의 피를 증거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연좌제의 가장 폭력적인 본질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도덕성,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걸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빨갱이 가족이라는 주운 글씨 하나면 언제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와, 그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낙인을 끊어내려면 도대체 제주도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던 겁니까? 참 아주 역설적이게도요. 자기가 반역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을 핍박한 그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뿐이었어요. 진짜 지독한 자기증명의 강요네요. 그게 1950년 6.25 한국전쟁 터졌을 때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모병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니까 제주도 청년 무려 3천여 명이 해병대 3, 4기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3,000명이나요? 네. 이분들이 단일 부대로 묶여서 인천 상륙작전이나 서울 수복작전 같은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투입됐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처절하게 싸운 겁니다. 고향에 남은 가족들 살려보려고요. 내가 국가를 위해 목숨 걸면 적어도 우리 부모 형제는 건드리지 않겠지. 그런 믿음이었겠네요. 근데
자료에 기록된 현실은 그 반대였잖아요. 여기서 진짜 국가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는지 목격하게 되는데요. 네, 가장 뼈아픈 역설이죠. 제주도 청년들이 육지 최전선에서 총알바디가 돼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제주도에 남아있던 요시찰 인물이나 수감자들은 또다시 트럭에 실려 끌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군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막연한 혐의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예비검속 학살이잖아요. 재판도 없이 서달오름 같은 데서 수백 명을 또 집단 총살해버리고 앞에서는 피를 요구하면서 뒤에서는 잠재적 적이라며 남은 가족들 등 뒤에 총을 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이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오프닝에서 진행자님의 말씀하신 참전조정사 홍문평 씨 사례입니다. 네, 주종사 홍문평 씨. 휴전 후에 국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4.3 관련자라는 연좌제를 이유로 이분을 그냥 가차없이 버렸어요. 사상적으로 불어날 우려가 있다면서 제대증도 안 주고 퇴직금도 박탈해서 쫓아냈죠. 경찰 시험 응시한 것도 신원조에 걸려서 다 떨어지셨고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군부 독재 다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도에도 그 아들이 대학 ROTC에 지원했는데 가족력 때문에 거부당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죽음, 아버지 불명예, 손자 좌절까지 무려 3대에 걸친 유전입니다. 이런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결국 4.3 사건은 1948년에 끝난 멈춰있는 과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3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망자 통계 뒤에는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개개인의 삶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심층탐구가 단순히 과거의 숫자 몇 개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군사적전이 어떻게 무고한 생명을 학살했는지, 잃어버린 마을처럼 삶의 공간이 어떻게 삭제됐는지, 그리고 연좌제라는 게 한 가족을 3대에 걸쳐 어떻게 가뒀는지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숨쉬듯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의 권리라는 게 국가 권력의 폭주 앞에서는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것인지 이 묵직한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들 보면 국가폭력, 폐촌, 연좌제 등 온통 지독한 고통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기록을 덮으면서 저는 청취자님들께 이 논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할 마지막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고통과 낙인이 3대에 걸쳐 유전되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인구의 10%가 사라지고 가옥 절반이 잿더미가 된 그 완벽한 절망 속에서도 끝내 지금 우리가 아는 저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시 지어올린 도민들의 그 지독한 회복력, 그것 또한 고통 못지않게 세대를 걸쳐 유전된 위대한 유산이 아닐까요? 아, 회복력의 유전이요? 네, 이름마저 지워진 마을터 곁에서 다시 돌담을 쌓고 밭을 일궈낸 사람들의 그 기록되지 않은 재건의 역사야말로 우리가 이 비극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진정한 유산이 아닐지 묻고 싶습니다. 와, 상처가 남긴 흉터만큼이나 그 흉터를 안고 다시 삶을 밀고 나간 인간의 강인함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이네요. 여러분, 국가폭력의 참혹함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폐허를 딛고 일어선 이 놀라운 회복력에 대해서도 오늘 꼭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